눈 내리던 1573년 겨울 야마가타 성의 높은 누각 아래 작고 따뜻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코마히메였습니다. 아버지는 모가미 요시아키, 어머니는 오사키 부인이었습니다. 전국 시대의 무장들은 대개 아들을 원했습니다. 가문을 잇고 전쟁터를 누빌 강한 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요시아키는 달랐습니다. 딸이 웃으면 그도 웃었고 딸이 울면 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도 적물을 볼 때도 마음속에는 늘 딸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코마히메는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야마가타 성이 가장 높이 보이는 방에서 봄을 맞아 꼬붉게 물든 단풍 아래 가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최고의 스승들을 불러왔습니다. 서도를 배우고 악화를 직고양을 구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끝에는 기품이, 깃들어 꼬는 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예절은 물론이고 말씨까지 고왔습니다. 그녀는 야마가타 성의 꽃으로 자랐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시녀들은 그녀의 머리를 빗기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복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할 거라고, 그 누구보다 오래 웃을 거라고. 코마히메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하루가 이렇게 따뜻한 햇살 속에서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오래도록 한 사람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코마히메가 13살이 되던 해 그녀의 아름다움은 성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가타에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이웃 다이묘들에게 전해졌고 온다미야 나둘라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키는 그 모두를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코마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딸과 헤어지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예감했던 걸까요? 그 누구도 이 평온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87년 운명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73년 눈 내리던 겨울날, 야마가타 성에는 조용히 생명을 잉태한 따뜻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딸아이에게 모가미 요시아키는 코마히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전국시대 대부분의 무장들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후계자, 전쟁터의 장수, 가문을 이을 피를 말이죠. 하지만 요시아키는 달랐습니다. 그는 딸을 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딸이 웃으면 함께 웃었고 딸이 울면 전장의 피비린내 속에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적물을 보는 중에도, 갑옷을 입고 창을 쥐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 첫 자리는 언제나 코마히메의 것이었습니다. 코마히메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랐습니다. 야마가타 성의 높은 누각에서 봄을 맞이하고 붉게 물든 정원에서 가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서도를 배우는 서재에는 늘 햇살이 들었고 와카를 을조릴 때는 정원 너머의 벚꽃이 흐드러졌습니다. 향을 고르고 꽃을 다듬고 글씨를 쓰는 손끝에는 자연스레 기품이 깃들었습니다. 성 안의 시녀들과 무사들, 학자들조차 그녀를 대할 때는 경외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야마가타에 꽃이 피고 있다고. 그녀는 성 안에서만 머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곁에서 정치문서를 함께 읽었고 고요한 밤에는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시를 배웠습니다. 양과 규수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익혔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하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시녀들은 그녀의 앞에서 말투를 한층 고왔습니다. 코마히메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성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
이웃 다이묘들 사이에서 코마히메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얼굴조차 보지 못한 남자들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혼담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병사로, 어떤 이는 땅으로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키는 단호했습니다. 아직은 어리다. 코마는 아직 세상을 알 나이가 아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거절했고 답장을 미뤘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거절이 딸과 떨어지기 싫어서였는지 아니면 다가오는 어둠을 예감해서였는지. 그리고 1587년 봄이 오기 직전 교토에서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 전갈은 단순한 혼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코마히메의 운명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87년 교토에서 도착한 전령은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권력자의 명령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이자 양아들인 히데스구. 그는 천하를 손에 쥔 도요토미 가문의 후계자로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는 다이묘의 생사와 가문의 존망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히데스구가 원한 것은 단 하나, 모가미 가문의 딸 코마히메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요시아키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거절은 곧 반역이 될 수 있었고 반역은 곧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고작 15이었습니다. 꽃도 피기 전에 꺾여서는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낼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절은 곧 야마가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키는 시간 벌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몸이 약하며 먼 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는 교토의 재촉을 외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혹시라도 히데스구가 관심을 돌리기를 다른 다이묘의 딸에게 마음이 향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착한 두 번째 전령의 말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요시아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오사키 부인과 마주 앉아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라와 가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588년 봄,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딸을 불렀을 때 코마히메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코마히메는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요시아키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가 떠나면 이 성에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사키 부인은 딸의 머리를 빗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손으로 딸의 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여인이 되어 교토로 가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1588년 3월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코마이메는 마지막으로 야마가타 성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정원, 서도를 배우던 서재,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방. 그녀는 속삭이듯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고마워. 누구도 듣지 못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긴 행렬이 성문을 나설 때 요시아키는 성벽 위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멀어져가는 가마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1588년 3월 말 코마히메를 태운 가마가 야마가타를 떠났습니다. 봄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계절이었지만 소녀의 마음은 싸늘한 겨울 같았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교토까지의 여정은 길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하루에 고작 몇 리씩만 나아가는 더딘 길. 가마 안의 그녀는 처음 며칠 동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야마가타의 산들, 논밭, 마을들이 스쳐 지날 때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풍경은 낯설어졌고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알 수 없는 곳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산맥을 넘고 물소리가 깊은 강을 건너며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휴식 때마다 묵는 마을 여관은 낯선 냄새와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다이묘의 딸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소녀는 창살 너머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시선을 피했고 시녀들의 손에 이끌려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코마임의 곁에는 야마가타에서부터 따라온 나이든 시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코마이메를 돌보던 사람이었고 그날도 말없이 곁에 앉아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밤이면 코마이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시녀는 그 눈물을 모른 척하며 손만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에도 불안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야마가타보다 훨씬 일찍 찾아온 봄, 길가에는 버드나무가 연두빛 잎을 내고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코마히메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봄의 색은 오히려 그녀의 침묵을 더 뚜렷하게 드러냈고 꽃잎이 흩날릴수록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행렬은 점점 커다란 도시들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시장도 복잡한 곳, 야마가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세상. 소녀는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교토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히데스구라는 이름은 점점 더 무거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흐른 끝에 드디어 교토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건물들, 정교한 사원들, 끝없이 이어지는 상가와 시장.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천하인이 거주하는 도시, 모든 권력과 명령이 쏟아지는 중심.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코마히메는 이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처음으로 교토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고 자신은 그 움직임 안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안내된 곳은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쳤고 정원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으며
방 안에는 고급 비단 병풍과 다다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안에서 코마이메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녀들이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는 동안 코마이메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일까?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그녀는 아직 히데스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들은 그 사람은 어떤 얼굴일지, 어떤 성정을 가졌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예감이 고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토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고요한 유폐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토에 도착한 후 코마이메는 곧바로 화려한 저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연못에는 잉어가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방 안에는 고급 다다미가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비단 병풍이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지만 그 속은 깊고 조용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첫날, 시녀들이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으며 모두가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에게 그분 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히데스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만나러 임원 길을 왔지만 그 이름의 주인은 그림자처럼 사라진 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코마이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히데스구님은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아가씨. 우리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코마이메는 아침마다 정원을 거닐었고 혼자 책을 읽으며 서도를 연습했습니다. 익숙했던 글씨, 친숙했던 향기들 사이에서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그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끝날 줄을 몰랐고 기다리는 이유마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마가타의 별빛은 따뜻했지만 교토의 하늘은 멀고 차가웠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시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수건을 내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코마이메의 기운도 점점 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불러줄 거라고, 언젠가는 설명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어느새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딸도 아닌 이름 없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저택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택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녀들의 속삭임이 늘어났고 하인들은 얼굴을 굳힌 채 움직였습니다. 밖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스구와 관련된 정치적인 풍문이었고 권력의 중심에서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마이메는 그 모든 것에서 배제된 채 조용히 방 안에 앉아 바람이 흔드는 커튼 너머로 서늘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
울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손에 익은 붓을 들어 어린 시절 외웠던 와카 한 수를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 길 끝에 누가 있을까? 봄은 지났고 나는 여기에 홀로 서 있다. 그 글씨는 가지런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아무 이유도 없이 시작된 기다림 속에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코마이메의 존재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길었던 교토의 저택. 그 안에서 코마이메는 누구에게도 불리지 못한 채 날마다 시를 쓰고 붓을 들며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저택의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말없던 시녀들이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마당을 돌보던 하인의 얼굴에서도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했고 발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스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이자 양자로 한때는 다음 권력을 물려받을 것이라 여겨졌던 남자. 코마이메가 멀고 험한 길을 건너와야 했던 이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은 후계자가 아닌 역적이라는 말과 함께 불리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아들이 태어나자 히데스구는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는 철저하고 잔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히데스구는 천하를 노렸다는 누명을 썼고 결국 자결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코마이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남자. 하지만 그와의 인연 하나로 이곳까지 와야 했고 그 인연 하나로 자신의 이름과 삶이 정해져 버린 소녀. 그녀는 이제 무슨 의미로 이곳에 머무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데스구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단 한 번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이들까지 숙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토의 뒷골목에서, 귀족의 저택에서, 절의 수행실에서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코마이메의 저택에도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마당에 불려나왔고 대기 중인 호송대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죄인이라 불렀고 히데스구의 측근이라 단정지었습니다. 항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는 아직 15입니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코마이메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을 이유조차 빼앗겼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여인도 되지 못했고 누구의 편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예비 신부였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죽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은 청명했고 매화가 꽃을 틔우고 있었지만 그녀를 태운 마차는 곧바로 죄수들을 수감하는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히데스구의 측근들, 하인들, 승려들, 그리고 그들과 얽힌 모든 이들. 코마이메는 말없이 그 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멍했습니다. 처음엔 며칠 안에 해명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는 밤새 끌려나갔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공포는 현실이 되었고 불안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관청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데스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숙청하라.
예외는 없다. 이유도 묻지 마라. 그 명령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불보다 무자비했습니다. 코마이메는 그 순간 자신의 이름도 출신도 무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며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세계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가오는 밤이 무서웠고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고 그 말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코마이메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야마가타 성을 위해,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울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었노라고. 그 다짐조차, 그 소망조차 곧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형의 날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적었고 바람은 차분하게 불었습니다. 교토의 강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구경을 위해, 누군가는 확인을 위해, 누군가는 그저 소문을 따라왔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15살 소녀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대 스구와 연루된 자들이 오늘 모두 죽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코마이메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인들 모두 흰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도망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울 시간은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가 곧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남자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말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법도 논리도 사정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고소직 명령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칼을 든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제목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서대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는 강으로 흘러갔고 사람들의 숨소리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 차례가 마침내 코마이메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다. 하지만 그 마른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코마이메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마가타의 하늘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표정은 두려움보다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끝을 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칼이 내려왔고 소녀의 삶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15해의 시간 배운 글씨 외운 시보지 못한 미래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잘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웅성거렸고 곧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코마이메의 죽음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길게 남지 않았고 그날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줄로만 적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삶이 이토록 가볍게 정리되었다는 사실. 그날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교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남겨진 사람들에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마이메가 죽던 날 야마가타의 하늘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모가미 요시아키는 그날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지 몇 달이 지났건만 단 한 통의 편지도 한 마디 소식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토로 떠난 날 그는 높은 성루 위에서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하루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데스 구가 반역죄로 몰렸다는 이야기글의 측근들이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글이 고야마가타 성에 도착한 한 장의 공문그 안에는 간결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댁의 따님은 이데스구 관련 인물로 간주되어 처분되었음을 알립니다. 그 문장을 읽은 요시아키의 손의 서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숨이 멎은 듯한 참을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오사키 부인은 입을 틀어막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든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키는 아내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그에겐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딸과 아내의 위패를 조용히 방 안에 모셔두었습니다. 날마다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요토미 정권은 다시 한번 요시아키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신중하고 계산에 박던 다이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가미 가문은 동군편에 섰습니다. 이는 도요토미 정권을 등에 업은 서군에 대한 공개적인 반기였습니다. 코마히메의 아버지는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단지 전쟁을 위한 칼이 아니라 딸과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직시하게 만든 그 체제 전체를 향한 저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모가미 요시아키가 돌변했다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돌변의 이면에 사랑하는 딸을 강제로 빼앗기고 끈 내제대로 울어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기 전입해 앞에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코마야,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아버지가 무너뜨릴게.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되어갑니다. 모가미 요시아키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립을 지키는 다이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줄타기를 하며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던 균형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칼을 들었습니다. 딸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죽어간 아내의 마지막 눈빛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검은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용히 전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600년 일본 전역을 뒤흔든 세키가하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가미 요시아키는 동군 측으로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도요토미 정권을 지탱하던 서군 과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이 모든 것을 건 충돌이었습니다. 모가미 가문은 더 이상 뒤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선봉에 석고병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날카로웠고 결단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는 피비린내와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아키의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 차가웠고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딸을 잃은 사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가? 그의 검 끝에는 슬픔이 있었고 그의 명령 속에는 억울하게 쓰러진 수많은 이름 없는 목숨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동군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도요토미의 시대는 무너졌고 이데스구가 쌓아올린 권력의 타분한 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도쿠가와 막부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를 축하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키는 말없이 다시 야마가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직책도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코마히메 그 아이의 이름을 역사의 한가운데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그가 전쟁에서 바꾸고자 한단 하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요시아키는 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마야, 너는 죄인이 아니었다. 이제 모두가 그걸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는 딸의 영정을 꺼내 야마가타 성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고개를 들면 그 소녀의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때 교토의 한 모퉁이에 서조용히 사라졌던 이름 이제는 산천과 바람 속에 다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쿠가와의 시대가 열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칼을 든 자들은 관직을 얻었고 땅을 가진 자들은 성을 새로 지었습니다. 야마가타 역시 변해갔습니다. 성벽은 더 견고해졌고 거리에는 장터가 늘어섰으며 백성들은 바삐 움직이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모가미 요시아키의 성안 한편에는 끝내 변하지 않는 작은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딸의 영정과 잎에 그리고 매일 갈아놓은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방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요시아키 자신조차 말없이 문을 열고 혼자 앉았다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마가타 성안 사람들 모두는 그 이름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언제나 부드러운 말씨로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고 꽃을 꺾을 때에도 먼저 고맙다 고 속삭이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던 아이가 어떤 이유도 듣지 못한 채죽음을 맞았다고 한 때는 그저 소문이었지만 그 비극은 점차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곧 진실을 품은 이야기로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야마가타의 어르신들은 봄마다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코마이메를 기억해라. 그 이름은 바람 속에 남아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성 밖에 있는 작은 신사에는 누군가 조용히 꽃을 놓고 갔습니다. 간판 하나 이름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곳이 그녀를 위한 자리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시대가 흘렀습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고 나라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마이메의 전설은 그 모든 시대를 지나 오늘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습니다. 왕의 딸도 아니었고 장군의 부인도 아니었으며 정치에 영향을 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역사의 한가운데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야마가타에서는 누군가가 벚꽃을 볼 때면 그녀를 떠올립니다. 억울하게 쓰러진 그날의 그 하늘과 마지막까지 울지 않았던 그 소녀의 눈빛을 그래서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그 이름 코마이메 그 소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딸이 되었습니다.